2020년 유동성 장세 때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다 집합 금지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집합 금지가 풀리게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심상치 않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숙박업체 투자해서 돈을 좀 많이 먹고 엑시트를 하셨는데 네.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추세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주머니가 숙박업체 운영을 하시는데 수익률이 9%예요. 10%만. 이게 말이 돼? 어떤 데는 15% 이렇게 나온 데도 있었거든요. 15%, 20% 나온 데도 있었어요. 저희 요새 많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직원들을 좀 부자 되게 해주고 싶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 부자는 제 생각에는 네. 밥 3끼를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면 부자다. 아, 그럼요. 그래서 마음도 부자. 우리 직장에서 하루 3끼를 주는 직장이 되면 네. 어떨까? 아, 그 말은 이제 저녁까지 먹고 일을 하고 새끼 먹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복지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부자분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네, 좋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느꼈지만 다 각자의 철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배울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열심히 초대를 또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배울 점들을 찾아가 보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아마 딴 채널 인터뷰 나온 적 없으실 거예요. 네. 터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요? 저는 터보83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예전에 또 사업을 계속 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약간 잡상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렇게 뿌려놓은 게 많아서. 네. 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방문하는 집들마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걸 찍어볼라 했더니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집 하나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친분이 있는 분들 집들이었구나. 어떻게 좀 방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초에는 이제 친분이 있고 지인들 집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찍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집도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협찬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협찬을 안 해주니까 공인중개사분들 통해서 물건을 찍었는데 물건을 찍다 보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위주로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전업 투자자의 집 해가지고 이제 주식하는 분들의 집을 좀 많이 찍었어요. 네. 근데 전부 다 그건 지인들이었습니다. 네. 아니, 터보님 굉장히 미남이신데 아유,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데 실제로 알아보시는 분은 없으세요? 목소리 듣고 알아보시는 분 가끔 있고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벗어도 제가 네. 갠가 보다 제가 맨날 요 모자 쓰고 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딱 보고 사람이 걔가 걔네가 아니라 쟤가 걘가? 이러면 이제 조금 말을 덜 네, 걸기도 네. 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쵸. 저는 제일 좋은 부자는, 좀 되고 싶은 부자는 뭐냐면, 안 알려진 부자. 맞아요. 유명하지 내가 않은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부자가 제일 부러워요. 맞아요. 그럼 이쯤 돼서 이제 터보님이 지금의 자산을 어떻게 일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뭔가 한 번에 뭐 이렇게 반등 쫙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10년을 돌아보면 일단 사업소득이랑 이제 근로소득 열심히 모아서 투자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자산 가격이 튀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 플레이를 해야 좀 더 승률 높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디가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운 좋게도 2018년에 처음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2017년, 18년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계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패스를 하고 그리고 제가 2020년에는 또 미술 투자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미술책도 썼었어요. 컬렉팅 책도 썼었는데 근데 물론 컬렉팅 진짜로 찐 컬렉팅의 영역도 있고 뭐 약간 트레이딩처럼 이렇게 사고 팔고 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제 미술품 사고 판 거에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담보 아파트 한 채 정도 벌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미술품 영역도 있었고 뭐 부동산 투자가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냥 비트코인 예전에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까지는 아니고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주식 투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상인이라고 좀 불리는데. 근데 네. 이게 네. 돈으로 벌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자라는 의도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보다는. 그쵸? 네네네네. 예. 저도 예전에 미술 투자 잠깐 해가지고 그래요?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네. 아, 진짜. 했는데 네. 그 사이즈가 달라요. 저는 좀 아, 소액이고.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반포 아파트라는 순간 아니다 다른 동네다 이러면서 지금 그때는 되게 시장이 너무 좋았어서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아도 돈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었고, 아비트리지 거래가 됐던 시장이었거든요. 와.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 옥션에서 어떤 작품이 2억에 팔려요. 네. 해외 작가 작품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 해외에서는 이게 1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아비트리지 거래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코인 시장 초창기 때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거 외환관리법 위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미술품이 정보 비대칭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시장이 좋고 물이 되게 들어올 때 약간 좀 해외 베이스로 작가 소팅 좀 잘했던 친구들 돈 좀 많이 벌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미술 전업 투자자는, 그 친구는 뭐 되게 좋은 대학 나와서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술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10년 정도 투자한 친구가 있는데, 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네퍼 72평 등기를 쳤어요. 그때 이제 호황기 때 쫙 벌고. 어느 영역에 가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미술 투자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섹터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사실 작품 팔기 되게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굉장히 할 만한 플레이였던 것 같고, 또 세제 혜택이 되게 커요. 양도세가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작품을 10억에 팔았을 때 실질적으로 컬렉터가 내는 양도세가 실효세율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부동산 거의 50%, 그리고 이제 2년 내에 팔면 중과세가 붙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세제 혜택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는 되게 할 만한 플레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잘 알아채는 감각이 필요하겠네요. 사실은 그때는 주식했던 게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건물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이긴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여기가 제일 투자 수익률이 좋다 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알게 돼서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죠. 실제로 터보님 주변에 굉장한 부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만약에 부자의 정의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정의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순자산 100억 정도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KB 부자 보고서 보면 30억 이상이 얼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뭐 1% 안에 든다, 0.1%는 80억 정도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0억으로 잡으면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무슨 0.1%가 80 몇 억인데 무슨 100억이냐.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서울 핵심지에서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KB 부자 보고서에 나온 건 전국 단위로 했기 때문에 좀 너무 넓게 잡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커넥팅이 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업하다 만나는 사람들이 일단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의외로 유튜브 하면서 만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냥 sa업하다 만난 사람, 그리고 원래 그냥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부잣집 아들도 많았고 이랬으니까 그런 친구들, 아니면 정말 유튜브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 안 팔고 막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리고 나름 뭐 와인도 다뤘었고 미술도 다루고 부동산 다루고 슈퍼카도 다뤘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조영민 대표라고 지금 VC 대표 하시는 분이 그 형하고 되게 친한데, 그 형하고 투자도 되게 많이 같이 했어요. 그 형하고 처음 커넥팅 되게 된 계기가, 그 형이 구글 다닐 때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 형 그때 벤틀리를 타고 있었는데 내 차도 좀 시승해줘라. 근데 워낙 DM이 많이 오니까 이상한 사람 아닌가 했는데, 인스타 좀 대충 이렇게 서칭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해가 지하철에 만났는데, 그땐 그 형이 뭐 구글 다녔는지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에 빡빡머리로 와가지고 보통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얘랑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커넥팅이 됐는데, 사실 단테도 그렇게 알게 됐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가 전 그래서 사람 만나기 되게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서부님이 보신 큰 돈을 번 사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뭐 사업해서 번 사람, 뭐 재테크해서 번 사람. 근데 사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되게 뭐 부지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뻔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외의 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디폴트 값인 네. 거고. 근데 저는 일단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 중에서는 공통점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그게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크게 있나?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부를 이제 이루신 분들 보면 트레이더적인 성향보다는 그냥 깔고 앉아서 번 케이스가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드머니와 뉴머니를 좀 나눠야 되는데 부동산 올드머니들은 강남이나 이런 핵심지, 강남 등의 핵심지에 오랫동안 이제 깔고 앉아 살다 보니까 국가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먹은 거죠. 인플레이션 네. 그대로 다 먹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를 먹은 건데 뭐 아파트 뭐 몇 채를 가지고 있었든 상업용 빌딩을 가지고 있었든 그런 분들이 이제 올드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뉴머니는 누구냐를 보면 2018년 이후에 부동산 부자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16년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했었고 15년까지 안 좋았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 사야 된다. 집 사라. 양도세 깎아줄게. 양도세 면제. 막 이런 식으로 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이 그때 아리팍을 34평을 14억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2016년에 자기 현금 5억 들었습니다. 근데 양도세가 2021년까지인가가 없어요. 2020년인가 21년까지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양도세를 굉장히 적게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형 되게 평범한 그냥 월급쟁이였는데 어떻게 5억 모아가지고 되게 간 거예요. 그 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로또를 맞은 거죠. 네. 한 방에 한 40억 정도의 차익을 낸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뉴머니들 보면 2018년에 이렇게 아파트로 이제 내신 분들이 좀 많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뉴머니들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로. 레버리지가 되니까. 레버리지가 한때 많이 됐을 때는 85%, 맞아요. 네, 90%까지도 됐었고요. 법인으로 했었으면. 근데 그때 정말 아사리 판이었어요. 그냥 땅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강남 부동산 이면도로에 있는 막 이 건물은 그래도 도로변인데 이면이 네. 이면 있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비싸게 팔렸었고, 근데 그런 판이었는데 저도 그 판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 다음에 이제 무제한 유동성을 풀게 되면서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은 부동산 투자에 딱히 막 인사이트가 있고 이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가 사업해서 한 현금이 100억 정도 있었어요. 이제 법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시에 레버리지 한 75% 정도 써가지고 이제 강남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자기가 평생 사업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었죠. 훨씬 평생 동안 모은 돈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근데 그런 벼락부자들이 탄생하게 됐었거든요. 물론 그들 중에서 누군가는 22년 말에 사서 완전 물리고 지금 막 손해 엄청 보고 팔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시기에 뉴머니들이 전 탄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부동산이랑 상업용 부동산 차이가,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나 이런 거. 네, 그렇죠. 이거. 이런 이게 이런 상업용 것들. 부동산에. 뭐 주거형이 아닌 거를 이제 상업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그러면은 주식 부자 아까 좀 특징 얘기하셨잖아요. 주식 부자 특징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랑 좀 비교를 좀 해보면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향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랑 이 특징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고 이번 장에서 좀 크게 먹으신 분들, 운 좋게 그냥 뭐 선물에 딱 터진 이런 분들 말고 진짜로 한 5년, 10년을 했는데 꾸준히 수익을 내셨던, 이번에 다 많이 버셨는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제 스터디원들만 봐도 애들이 일단 엄청 부지런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때려치고 전업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 뭐 자산운용사도 있고 여의도 출신들도 있고 비여의도 출신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다니다 때려쳐가지고 이번에 전업으로 크게 번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걔들 보면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저랑 분명히 술을 먹었는데, 새벽 1시까지 막 먹었는데 아침 7시, 10시 반에 일어나서 리포트를 엄청 읽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있거든요. 거기 엄청 공유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요.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저도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걸 보지 않으면 대응이 잘 안 돼요. 정말 초장기 투자자가 아니면 대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예민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느꼈던 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물론 여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큰 돈을 버신 분들 중에 되게 분석적이고 날카롭고 이성적인 사람들보다
그냥 낙관론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을. 어. 근데 주식은 과도한 낙관론을 가진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 쓰다가 이제 사라진 분들 되게 많고 리스크 관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주식장에서는. 주식장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뭐 그렇겠지만 지능이 전 더 높은 것 같아요. 똑똑해요, 되게 사람들이. 세상 관심이 너무 많고 물론 부동산도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거시지표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많은 걸 보지만 부동산 진짜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뭐 성수동 부동산 뜬다, 뭐 그 전부터 떴긴 했지만 연무장이 완전 대세가 되는데 명동을 제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도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사원용 같은 경우에 가장 키 팩터가 뭔가를 보면 이 안에서의 어떤 감각도 중요하지만 임장 많이 다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미술도 그래요. 미술이 더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이 있고 이쪽은 이제 주식인데 물론 주식도 내부 정보 이용해서 뭐 매매하고 미리 뭐 실적 듣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레포트와 세상이 변하는 것과 이란 전쟁만 해도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 실시간으로 유가도 보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이 과연 장기전으로 갈지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간다는 사람들 근거가 보고 단기로 가는 근거가 보고 근거를 찾으려면 과거의 일들도 봐야 되고 맞아요. 과거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걸 막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죠, 당연히 분석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대한 텍스트를 빨리 읽고 요약하고 되게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능하고 굉장히 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난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뭐 그래도 높은 고도 성장기를 달리고 있었고 서울로 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장기로 보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여태까지 확장의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인구가 늘고 세대수가 늘고 서울로 다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업들이 돈을 벌고 성장률이 높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연 그럴까? 가구수가 줄고 인구가 줄고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수익을 누리는 게 가장 부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또 부동산 주식에 최근에 많이 이게 집중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요. 재밌어서요? 진짜로. 어. 그거는 뭐 저는 사실 제가 주식을 뭐 그렇게 뭐 잘하진 않지만 네. 부동산은 그전 7, 8년, 8, 9년 하면서 데이터도 계속 많이 보고 쌓인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 시장을 봤던 시간이 있는데 주식은 사실 한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7,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 작년 8월쯤인가 이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중고 집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미술 투자도 사실 처음에 투자를 하겠다 생각이 아니고 미술하면 재밌겠는데 생각으로 그냥 딥다이브를 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 주변에 전업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그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남산도 자주 같이 올라가고 근데 그 친구들이 투자 이야기 해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기업 분석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제가 매일매일 새벽 5시 반, 뭐 10시에 출근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새벽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좀 더 시간을 써볼까? 뭐 책을 더 써볼까? 아니면 공부를 할까? 대학원을 갈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어느 날 어떤 한 경제 유튜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걔가 좀 알려주고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연한 계기로 그냥 하게 된 거였는데 운이 좋게도 8월 달에 시장에 들어왔는데 8월 말쯤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초광세장이 네, 져가지고 네, 운이 좋게 네네. 그럼 돈을 많이 버신 건가요? 뭐 그 친구들에 비하면 뭐 아주 소소하게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네. 주식 몇 달 안 됐는데 시작한 지 네. 많이 잃었거든요. 물 산 거. 장이 좀 반대로 가더라고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번 주 아니에요? 저번 주였으면 잃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저번 맞아요. 주였으면 코스피 6천이다 이러면서 계산한 거지 이제. 6천에 잡았으면 무조건 이렇겠죠. 역시 주변에 이게 전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또 돈을 잃는 사람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떤 경우를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무지성 투자하는 분들 제외하고 무지성으로 그냥 얘가 이거 좋대 뭐 사고 어떤 유튜버가 이거 좋대 하면 사고 어차피 그건 다 시세가 다 반영돼 있는 종목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낱말 듣고 그냥 매매하고 이런 스타일 말고 정말 좀 그래도 잘하는 친구고 분석도 잘하고 네트워크도 되게 좋고 주식 투자하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 다 갖췄는데 왜 얘는 이렇게 크게 이뤘을까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레버리지예요. 과도한 욕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도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책들도 읽어보고 책은 그렇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책은 내 마인드셋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 거고 결국은 시황과 계속 기업 리포트를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과도한 레버리 쓰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 뭐 되게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걸로 골로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번 장의 특징이 되게 재밌는 게 3,000포인트부터 6,000포인트 갈 때까지 일단 코스피는 전릭이 이끌었잖아요. 전자릭스가 이끌었잖아요. 현대차도 나중에 1월부터 이렇게 지수를 올리는데 기여를 많이 했고. 근데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벌었고 대부분이 작년부터 했으면 레버리지를 안 써도 수익률이 다 100% 200%될 거예요. 전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많이 번 거잖아요. 자기 전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니까. 그럼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립장이 오면서 테크장이 9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물을 질렀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수 선물하고 그리고 전릭 선물을 질러서 수익률이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선물로 뭐 40억 정도 했는데 그게 지금 600억, 700억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모든 전업 투자자들이 포모가 오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뭐 100억 벌었고 50억 벌었는데 뭐 자기가 뭐 50억 있다가 100억 가고 세 자리 갔는데 아 나만 바보처럼 투자하고 있나? 다 그래요 진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억대가 아니고 500억대를 벌어도 그래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전업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고 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자기도 포모 온다. 돈을 벌면서 포모가 왔던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어도 기분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벌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맞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벌고 기분 나쁘고 사람 싶은데. 심리가 그 끝까지 먹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후회가 그런 이게 찝찝한 뭔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요만큼 못 먹은 거 차이가. 맞아요. 네. 독리니까 그게 또. 그렇구나. 네. 근데 또 이제 레버리지 세게 쓰고 선물 하시는 분들, 이제 그 개미들이 선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장 변동성이 최근에 되게 커진 이유가 선물 때문이란 말도 되게 많거든요. ETF랑 선물 때문이다. 근데 실제 저도 주변에서 선물 5배짜리 세게 지르는 친구 되게 많이 봤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인간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게 2월달 말이 코스피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도쿄에 부동산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다 전업 투자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들 다 많이 벌었어. 야 도쿄 부동산 하나 살까? 이러면서 갔어. 2월 말에 일단 갔어요. 근데 도쿄에 있을 때도 장이 되게 좋았어요. 야 이거 많이 버는데 뭐 그냥 돈 펑펑 썼어요. 사람들 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우리가 도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중에서 선물을 하는 친구는 없었는데 우리 스터디 보니까 선물로 막 10배, 20배 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우리도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 몇 억 정도만 그냥 선물 해볼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서로 선물을 막 이렇게 계좌파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게 최고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뭐 지수가 7% 빠지고 그 다음날에 12% 빠졌잖아요. 한 방에 20%.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양현일 회계사랑 영상 찍은 거에서도 주식은 돈 자랑을 하면 이제 시장이 참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인간 지표가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락 맞으면서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요새 부동산 좀 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시장을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주변에서 보면 다주택자들, 이제 뭐 아파트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했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맥주 두 채거든요. 뭐 반포에 있는 거 하나, 뭐 이제 송파에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맥주 두 채인데 발 빠른 사람들은 작년 말에 다 정리했고요. 다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부동산 지금처럼 세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게 바뀔 거다라고 봤던 분들이 좀 있었고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작년 말에 좀 발 빠른 분들은 이제 신축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다 정리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특히 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더 먹을 게 많으니까 재개발을 좀 빡세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부의 전체 방향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증시로 돈을 보내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사회적으로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부동산만 오르는 나라는 미래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저도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건물도 가지고 있고 주택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인플레이션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인데
그런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반대돼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먹는 건 되게 어렵겠구나. 제가 아까 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미술 쪽에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가 뭐 세후 소득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소득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떠난 이유가 뭐 막판에 저도 욕심 때문에 좀 물렸어요. 막판에 좀 많이 벌었다가 막판에 좀 이제 한 20% 번 거 20%인 거 토해내고 이제 그 직장에 나왔는데, 근데 완전히 유동성이 마르고 또는 이제 돈이 들어올 어떤 그 유동성이 없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그걸 반대해서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반대해서 돈을 벌 확률보다는 그래도 이쪽으로 유동성이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돈 벌 확률이 높지 않을까? 확률 게임이니까 투자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재개발을 좀 빡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구매 매수를 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면은 좀 큰 흐름에서 보면 이 부동산 대기 자금이 주식으로 흘러가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고, 그러면 한동안 뭐 올해 내내 좀 보자면 올해도 부동산 쪽은 규제가 더 많을 거니까 이 자금들이 주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수급적인 요인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코스피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 어저께 이제 하락했을 때,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갭 상승하는 걸 보면서 51선은 그래도 되게 지키면서 코스피가 가는구나. 만약에 저는 51선이 깨졌으면 현금 비중 한 50%로 늘리려고 했었어요. 다 팔고. 어차피 다 수익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지키면서 가는 건 한번 좀 관망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미처 주식시장에 돈을 못 담은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 조정을 좀 나오니까 좀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부동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주식을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ETF를 그냥 사시고 증권사나 운용사에다가 돈을 넣으시고,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님들 만나보면 AUM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들 떼돈을 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운용수수료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완전 극호황이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좀 더 베팅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뭐 전쟁이나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나 아니면 갑자기 또 트럼프가 어딜 또 때린다든가 해가지고 막 뭔가 거시적인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도 확률은 여기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공통된 전략. 투자하는 사람은 이거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베이스 전략이 있다. 어떤 거로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봤지만, 제가 느낄 때는 지난 7, 8개월 동안, 그리고 전업들 오래 한 친구들 봤을 때 일단 루틴 잘 지키는 친구들이 투자를 확실히 잘하는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 뭐 7시, 8시에 일어나서 맥장 열리기 전에는 이제 리포트랑 미장을 보고, 그거를 매일매일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맞아. 직장인들은 내가 안 가면 회사를 잘리니까 타이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되는데, 얘들은 직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늦게 일어나도 되고 사실은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안 해도 되고 여행 다녀도 되는데, 물론 그런 전업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일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지금. 근데 루틴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계속 변하는 그 상황들, 거시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기업들, 뭐 섹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 매일매일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영역이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네트워킹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시장에 반대돼서 시장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근데 나는 이거는 저평가야, 시장이 잘못됐어라고 주장을 해서 계속해서 물을 타면서 크게 먹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본인이 틀리거든요. 대체로는 그래요. 대체는 자기가 틀렸어요. 자기가 못 보던 게 있거나 밸류에이션이 달라졌거나. 그래서 뭐 이번에 크게 애들이 당한 게 갔죠. 네. 밸류에이션이 달라졌는데 그걸 늦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사가 돈을 잘 벌고 하는데 왜 그래? 해가지고 크게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비재로 크게 벌었던 사람들이 데이터 팔로우랑 이런 걸 엄청 잘하고, 실제로 얘들이 어느 정도 추정이니까 영업이익을 낼 건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이 정도면 베팅을만 하지 했는데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니까 그냥 주가가 작살이 났던 거거든요. 외국인들 다 팔고, 그리고 하향 리포트 나오고. 그래서 시장에 반대해서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가 이거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반론에 대해 듣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비중빵은 또 안 했을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면 언젠가는 골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건 부동산에 또 대입을 해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부동산은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주식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매일매일 뭘 보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한정에서 보면 임장 다니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도 섹터, 테마 섹터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0년에 테마 섹터가 뭐였냐? 밸류업이었어요. 강남 이면에 있는 낡은 썩다리 빌라들 사가지고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레버리지도 많이 나왔고 해서 100%, 200%, 300% 수익 먹는 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되게 쉬웠어요. 그냥 적당한 거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빨리만 팔았으면 다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밸류업 그 테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본질 가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임대료가 이거의 본질 가치잖아요. 결국 그 부동산의 가치는 임대차에서 나오는 그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모르겠고 1%도 2%도 모르겠고 일단은 사서 하면 돈을 벌어.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건물과 완전히 망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망한 건물은 너무너무나 크게 손해를 보고 파는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도 안 팔려요. 아예 임차가 안 맞춰져요. 1년 내내 공실인데 되게 많아요. 지금 강남 네. 신축들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펀더멘탈리 봤을 때 그 대류변이나 역 앞이나 하나 이면 정도의 역 가깝고 이러면 임차를 맞추기가 어렵진 않아. 근데 임차를 맞춰서 이제 건물주가 욕심만 버리면 수익률이 내가 목표했던 게 타겟이 5%인데 4%인데 뭐 3.5%, 2%, 2.5%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거든 임차를. 임차를 맞추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 통공실이면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금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면.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 펀더멘탈리 완전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산 거예요. 그러면 나 빼곤 다 주거지역이에요. 다 빌라예요. 주거지역이니까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또 받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사업을 누가 임차를 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 때 스타트업들도 너무 돈 흥청망청 쓰고 그 장세 때 얘들이 들어올 거야 막 꿈만 꾸다가 실제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 고금리 타격을 받고 임차가 아예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산 가격에 10%, 20% 내려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레버리지를 80% 썼으면 자기 에쿼티가 빵이에요. 네. 내가 투자한 모든 금액을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엑시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임장 달리는 거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안 된 케이스 이걸 하나를 보고 잘 된 케이스를 보면 임장 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건물 투자자분이 계신데 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은 데이터를 많이 보잖아요. 리포트를 많이 보고. 근데 부동산은 그 데이터가 되게 후행적으로 나와요. 엄청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했었냐면 2020년 유동성 장세 때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다 집합 금지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집합 금지가 풀리게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심상치 않다.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숙박업체 투자해서 돈을 또 많이 먹고 엑시트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뭐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추세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임장을 많이 다니고 숙박업체 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게스트하우스 예약이 아예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아주머니가 숙박업체 운영을 하시는데 수익률이 9%예요. 10%만. 이게 말이 돼? 어떤 데는 15% 이렇게 나온 데도 있었거든요. 15%, 20%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뭐 경기도 이런 데가 아니고 서울의 나름 핵심지에서. 네. 그럼 이거 하면 되겠는데? 혹시 안 되더라도 이자 내고도 남겠는데?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뭐 캐리언이나 뭐 한류 이런 열풍 타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주식들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임장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 얘기하면서 얻는 그 뭐랄까요? 공기의 느낌? 부동산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 뭐 주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현장에서 직접 가서 살로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덕분에 지금 뭐 주식,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버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네.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이제 두 개를 또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마 오늘 영상 보셨으면은 어떤 건지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캐치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캐치 많이 했거든요. 지금 네. 배울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캐치를 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내 걸로 만들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도 네. 중요하다. 맞아요. 모으고 나면 또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